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힘들고 아쉽고 저는 지금은 일단은 조금 후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네. 그 뷰를 좀 바꾸시긴 그쵸?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사실 전망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은 해야 되지만 그쵸. 그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긴 호흡에서 어떤 그림인데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컵을 너무 급하게 틀었죠. 솔직히 컵을 너무 급하게 틀다 보니까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일어나라는 당황하시는 분들 그리고 왜 갑자기 저럴까라는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하나씩 들어보시면은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직후 1400대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는 그 큰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생각했던 2022년 하반기쯤 나올 수 있었을 조정이 좀 앞당겨졌다. 그로 인해서 그런 변수가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기저에 깔려 있었던 병목현상 이게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드릴까 아니면은 좀 세게 강하게 말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조언을 받았던 것은 여태까지 굉장히 강한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쟤는 강세인데 조금 톤 다운을 했구나 정도를 인식을 하신다면 오히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세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컵을 틀었죠. 그래서 많이 흔들리신 분도 계시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2018년에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예고를 드렸었죠. 2018년 전망을 좋게 보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 시장 꺾인다, 이제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간 전망을 냈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돼서 4월 전망을 하면서 연간 전망을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때 다 시장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뭐 인버스 ETF 다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랑은 또 달라요 이번에. 왜냐면은 저는 뭐 제목에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내년 1분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긴 추세에서의 흐름들은 유지되는 가운데 예상했던 조정의 시점이 좀 앞당겨져 왔다.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에 잘못 버티면은 다음 상승 추세에서 타기가 너무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지금은 주식 투자를 너무 세게 할 때가 아니라 좀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는 것들을 급한 마음에 드리다 보니까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힘들고 아쉽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어떠실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10월 달에 와서 말씀드렸을 때도 그 당시에 왔을 때 최선의 선택이 이거다. 왜냐면은 3,300에서 3,000선까지 왔는데 여기서 10%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버티고 갈 것인가, 좀 후퇴했다 다시 채비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후퇴했다가 다시 채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후퇴 부분을 너무 세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죠. 다음 스텝에서 다음 기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하고 역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코스피가 최근에도 3,000선을 넘어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단기적으로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성수 영역인 것 같다. 저도 따라잡기 힘들다. 오히려 3,000선 이상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릴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상황 변화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야 이러다가 여기서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긴 추세에 있어서 지금 중간 정도 왔다고.
중간 정도 왔다라고 본다면은 저의 추세 반전에 있어서 이 후행은 좀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 조정을 기다렸다가 살 것인가, 여기서 좀 후퇴했다가 다음 스텝에서 좀 뒤늦게, 만약에 제 판단이 또 다시 틀려서 뒤늦게 먼저 추세가 반전된다면 따라갈 것인가. 저는 지금은 일단은 조금 후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팀장님 지금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지 알려주시려고 오늘 주제 네. 지금은 물렀을 때 2022년 1분기를 공략한다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네. 지난주 12월에 이제 FOMC 네.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날 뭐 당일 분위기는 좋았는데 유엔 하락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좀 된 걸까요? 저도 그날 재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재택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상황을 보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그때 2%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뭐 데이터란 데이터들은 집에 있으니까 블룸버그도 못 보고 다 못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랑 뭐 아이패드 2개 켜놓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면서 판단을 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진짜 역할을 잘해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때 말을 어떤 말을 했냐면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겁니다. 라는 식의 멘트를 계속 날려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가 너무 강한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으니까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물가는 안정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말을 너무나도 시장이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맞춰주고 그래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 궁극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 하는 도중에 계속 증시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매달 150억 달러씩 돈을 풀던 것을 150억 달러씩 줄여가겠다고 했던 스케줄을 300억 달러씩 줄여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풀었던 것들을 이제 중단하는 시점을 6월 달에서 3월로 굉장히 앞당겼고요. 당초에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던 걸 3번 할 수도 있어요 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라기보다는 파월 연준장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파월 연준장이 경기는 좋다. 이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공급이랑 미스매치가 나서 병목 현상,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하는데 결국엔 안정될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올라갔죠. 근데 그러면 왜 그 다음날부터 난리가 난 거냐?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해주는 동안에는 그래 하다가 그렇구나 라고 하고 딱 뒤돌아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현실은 아니거든요.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현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제목에서 썼지만 미스매치 구간. 그러니까 보통은 경기가 불안할 때는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비둘기적으로 갈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통화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경우, 매파적으로 갈 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통화정책이 타이트해진다고 봤는데 경기가 좋으니까 타이트해지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 해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시장이 올랐지만 결국에 돌아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정책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GDP 성장을 전망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통화정책을 더 긴축이 시점이나 아니면 강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FOMC 당일에는 증시가 좋았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이후에 돌아보니까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나쁜 거냐 그러면은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눈높이에 못 맞추는 거예요. 자, 10월 초에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였거든요. 그 시점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물류 대란 해결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90일간의 총력전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였어요. 그리고 실적 기대, 그리고 이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증시를 막 끌어올렸거든요.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적, 2022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빠지기보다는 2800선 초반에서 3000선을 바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그 기대감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기대감이 이 정도였는데 현실이 여기 딱 맞춰줘요. 그러면 시장은 박스권 등락을 보일 거고 기대감이 이 정도였는데 실제가 이 정도예요. 그럼 이러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기대감이 이 정도인데 현실은 여기라고 본다면 아무리 좋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기대와 현실 간의 이 괴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현실 간의 팩터들을 본다면 좀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는 사이클에서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를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왜 FOMC 당일날 올라갔을까를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파적인 스탠스는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긴축으로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경기가 좋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렇죠.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야. 물가가 왜 올라?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왜 인상하냐? 경기가 좋으니까. 이러면서 서로 막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올랐어요. 2017년에도 그랬고, 2015, 2005년, 6년, 7년에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핵심 포인트는 경기다. 즉,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시점에 시장이 바닥이 나오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 매파적인 스탠스가 어쩌면은 2023년 4년까지 조금은 여유를 줬구나.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가?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만약에 금리가 내년에 3번, 2023년에 4번, 2024년에 4번 막 이러면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레벨 자체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매 분기마다 롱거런 중립금리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게 지금 요 회색이거든요. 중립금리는 잠재 성장률이나 장기적인 GDP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금리가 합당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5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번 연준 중앙은행이 제시한 2024년 GDP 성장률 금리 전망이 2.1이에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합리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2.1로 봤을 때 금리 인상 횟수를 보면 2022년은 3번, 2023년은 3번, 2024년은 2번, 8번인데 2022년은 6개월, 한 8개월 정도 안에 3번을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2023년은 12개월 중에 3번을 인상하는 거고요. 2024년도 12개월 중에 2번을 인상하는 거예요. 그럼 통화정책이 더 타이트해질까요? 더 완화적일까요? 완화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매를 먼저 만든다 그러죠. 2022년에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빠르게 서두르고 많이 한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와장창 나쁜 그 그림이 아니라 중립금리라는 게 있고 목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처음에는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 올라가는 그림을 선반영을 한다면 그 다음 스텝에는 시장에서는 좀 여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조기에 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나 이럴 때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라서 단기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경기가 불안할 때는 마찰적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그림보다는 경기가 얼만큼 좋아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괜찮아지는데 통화정책은 더 타이트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럼 중요한 관건은 경기가 좋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물가예요. 일단은 물가는 내년 2분기에 레벨이 한번 툭 떨어지고요. 3분기에 한번 떨어지고 내년 말부터는 2%대로 다시 진입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연준이 물가 때문에 우리 통화정책 빨리 가져갈 거야. 물가 때문에 우리 금리 인상 3번 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경기가 중요하다라고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얼만큼 언제 좋아질까? 네.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연말 그리고 내년 1월, 2월 정도까지 어떤 위험 요인들, 어떤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전 내년 3월, 2월, 3월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물가가 왜 6.8%까지 올랐을까요?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병목 현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뭐냐면은 물류가 제대로 돌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한 10명 있는데 물건이 한 10개, 15개 들어오면은 뭐 가격이 별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0명이 사고 싶은데 10개가 들어오는 게 8개, 7개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만큼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데에는 네. 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음식료, 육류. 네. 그러니까 물류가 제대로 돌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음식료나 육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인해서 맞아요.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중고차 가격이 대폭등을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당시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왜? 신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같은 걸 엄청 받아가지고 이제 돈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차를 사고 싶어요. 네. 신차가 안 나와요. 중고차 시장으로 막 달려가겠죠. 한국도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중고차, 외제 중고차 중에서는 인기 있는 거는 중고차 가격이 올랐. 뭐 많이들 아시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 억대 자동차가 몇 천만 원씩 올랐대요. 중고차 가격이. 그 정도로 수요 공급 불안으로 인해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6.8%까지 올랐습니다. 저도 진짜로 아마도 6%, 7%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볼 거라는 상상은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여기에 대한 포커스, 그동안에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예상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게 유지되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 예상은 2월 달 2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물가는 정점을 찍고 둔화될 거예요. 왜? 병목 현상 완화될 거니까요. 물가는 일시적일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세뷰를 말씀드리다가도 네. 10월 달부터 베어리시한 뷰를 말씀을 드린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지금 물가 전망은 여기 보셨던 것처럼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달리 당초 예상은 여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떨어질 거로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해 4분기가 정점이고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2분기부터 레벨이 좀 더씩 떨어지다가 내년 말에는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병목 현상이 풀려야지 물가도 안정되고 경기도 회복되고 고용도 조금 더 개선되고 그럼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뭐냐? 고용인데 고용이 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또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상황하고 고용지수하고 보면은 약 0.68. 그러니까 거의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늘어나면 고용이 부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줄어들면 고용이 좋아지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계속 미국까지도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엄청 나빠진다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이만큼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게 알고 보니까 이 정도야.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은 주가는 이 정도 되돌려 있는 수준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기대했던 경기가 이렇게 후퇴했다면 증시는 꺾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꺾이는 게 추세적으로 쫙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특히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좀 한 5에서 7% 정도 조정 국면을 거친 뒤에 시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다시 경기를 확인하면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이렇게 괴리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상당 부분 좁히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기대와 현실간 괴리를 좁힌 시간이 이거는 지금 미국 기준 말씀이시죠? 미국과 글로벌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한국 쪽은요? 우리는 또 한국 주식 투자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겠죠. 한국은 많이 빠졌고 지금 PR 10배고 그렇죠. 시장은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더 빠질 게 있느냐. 지금 싸다는 얘기도 많고. 네. 일단은 신흥아시아가 내년 1분기까지는 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그림을 보시면 요 파란색이 G10이라 그래서 글로벌 선진국 10개 국가의 평균 GDP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는 G10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근데 요 빨간색은 신흥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라고 본다면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신흥아시아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선진국 GDP 성장률이 더 높아요. 통상적으로는 신흥아시아의 GDP 성장률이 계속 높아왔어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기저효과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신흥국보다 선진국 GDP 성장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신흥아시아가 선진국보다 굉장히 좀 못한, 뭐 반도체 업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근데 했지만 원래 성장률은 신흥이 더 높아야 높아야죠. 되는 건데 왜 이때는 혹시 이게 확진자 수 뭐 그런 거 연결된 건가요? 작년 기저효과, 그러니까 2021년 기저효과가 거꾸로 2020년 말 2021년 기저효과가 거꾸로 반영된 영향도 있지만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그림들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경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문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미국 향후 1년 뒤, 12개월 뒤 예상되는 이익 전망인데 보시면은 미국은 쭉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죠. 한국 어떤가요? 쭉쭉쭉쭉 완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둘 간의 힘싸움이 어디가 힘이 센가를 봤더니 급전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즉 3,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높아졌는데 한국은 거꾸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인데 보통 10배가 장기 평균이라고 말합니다. 10년 평균이라고 말하는데 10배 지지를 받고 온 건 맞아요, 코스피가. 그런데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자, 10배를 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 초에는 2,900이 지지였어요. 2,900포인트가 12개월 포워드 PER 10배 수준이었어요. 근데 11월 말에는 2,800. 지금은 2,760.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익이 안 좋으니까.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이라서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면 같은 PER 10배라고 해도 10배, 이익이 떨어지는 만큼 이 10배를 맞춰주는 지수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지금은 2,800이 안 돼요. 요게 지난주도 금요일이었고 제가 요게 점선을 올려드렸던 게 오늘이 아마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2,960, 70.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를 보여줄까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좀 약세 흐름으로 가는 그림이 아닌가. 2,76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 밑으로도 갈 수 있다. 저희 12월 달 밴드를 2,800에서 3,020으로 제시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12월 기술적 반등을 리스크 관리 강화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12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12개월 포워드 PR 10배 수준이 아직까지 2,760이고 아직까지 빠르게 하락하진 않고 있고 매년 말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수급의 패턴. 특히 배당락을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왜냐면은 현물과 선물 가격 간의 갭이 배당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요 갭을 먹으려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연말까지 들어오고 또 쇼커버, 그러니까 공매도가 확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하려면은 주식을 빌려야 돼요. 그걸 대차라고 하는데 대차를 받은 주식을 배당까지 넘어가면 빌린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 배당만큼 비용으로 지불을 해줘야 돼요, 돈으로. 그래서 이때는 순식간에 대체적으로 확 줄었다가, 그러니까 빌렸던 걸 확 갚았다가 다시 빌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오고 쇼커버링 매수가 확 들어오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중국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금리 인하인데 왜 약재일까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미국 금리 인상했을 때 시장이 올라갔던 거랑 정반대예요.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해? 야, 금리 인하 얼마나 있어? 뭐 0.05? 뭐야, 장난하자는 거야? 경기 부양 의지? 0.05인데?
라고 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한편 네.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시장이 확 내려간 거거든요. 뭐 이외에도 미국 뭐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도 전면 봉쇄를 고려한다라는 이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오늘 10시 반, 10시 50분 이후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진 이유는 중국 금리 인하, 내 금리 인하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폭이 좁았고요. 약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하기 미흡해요. 근데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네.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금리 인하라는 거야. 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좀 무너졌다. 근데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뭐 2,800을 깨고 막 이렇게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900선 초반에서 반등 시도했다가 좀 밀리고 다시 반등 시도했다가 밀리고 이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당분간 반등 시도가 나올 때마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좀 많이 줄이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자. 일단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 네. 앞서 경기 흐름들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1월, 2월 달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만큼 매물이 출회돼요. 또 하나는 쇼커버 들어왔던 만큼 그 이상으로 공매도가 쌓여요. 그래서 이거는 수급의 계절성이긴 한데 네. 이 계절성이 짠 하고 끝나면은 네. 별 영향이 없겠지만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던 건 매도로 나올 거고 쇼커버링 매수 들어왔던 건 공매도를 더 쌓는 수요로 들어올 수도 있어서 1월, 2월 달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경기 흐름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 흐름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급적으로도 또 1월 달에 대형 IPO가 있어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 신규 상장이 되는데 그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프로그램 매물도 출회되고 공매도도 쌓이는데 네. 대형 IPO까지 있어. 기존 주식 팔아야겠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12월에는 좀 그래도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1월, 2월 달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 종목별로 좀 툭툭 튀어오르는 그림을 보여줄 때는 좀 비중을 줄이자. 특히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 좀 올랐어요. 저도 퇴직연금에서 싹 드러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다가 네.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들어가서 네. 거의 한 10주 빼고 다 ETF긴 하지만 10주 빼고 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왜 10주를 남겨놨냐 뭐 일단은 제가 시장이 보는 부분도 있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한 이유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10주를 남겨둔 이유는 요거를 봐야지 제가 판단이 틀렸나 맞았나를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났을까 또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정도 내려왔구나 이 정도 내려왔구나를 트래킹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밀렸다면 반등 시도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12개월 포워드 PER 10배, PBR 1배가 2760선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3020, 3050선이 10월, 11월 저항대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12개월 선행 PER 11배예요. 11배라고 한다면 7월 이후 지금까지 넘어서지 못했던 밸류에이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저항이 있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11배를 넘어서지 못했다. 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3,050을 넘어서 3,100을 넘어섰다. 그렇게 된다면 좀 3,100에서 3,000선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좀 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추세 반전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돌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조심하십시오라는 판단이 틀려서 여기서 또 틀려서 추세 반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맞고 박스권 하다가 맞고 박스권 하다.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에서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도 크게 늦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팀장님의 전망이 맞아도 슬프고 틀려도 슬프고. 근데 틀리는 게 낫죠.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전망이 좋은 거니까. 틀려서
틀리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의 시간들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텐데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라도 일단은 수퇴하는 게 맞다.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된다면 자칫하면은 복구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50%가 빠졌으면 이걸 복구하는 데는 더블이 나야 돼요. 100%의 수익률이 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절 얘기도 하고 뭐 리스크 관리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10%를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를 잠깐 뺐다가 다시 들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전환하는 시점도 빨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역전의 폭이, 그 수익률의 폭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이때일 거예요. 3,050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3,100 가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시점이긴 한데 그때부터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무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 입술도 터지고 맞아요. 왼쪽 입술 터지셨어요. 네, 이게 또 낫질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조정이 나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고 저도 마음이 저도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좀 스트레스는 덜 받겠죠. 언젠간 올라갈 테니까.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방향성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고객분들,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킴으로 인해서 역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이런 기회들을 좀 잡게 만들어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번 뷰를 바꾸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한 번 틀렸는데 또 틀리겠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팀장님 말씀대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현금을 좀 확보해야지 네. 떨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전문가분 중에서는 이걸 이제 주가가 3,200이든 300 갔을 때도 이제 그 이상 갈 수 있으니까 사라고 하신 분들도 예를 들어 3,100 갔을 때는 싸다 사라 3,000 갔을 때 사라 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 사실 돈이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 이제 영상에 어떤 분들은 댓글로 아니 언제까지 싸다고 할 거냐. 그런 그러니까 댓글도 있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분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스타일이 좀 다른 거겠죠. 그렇죠. 그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올라갈 테니까 계속 모아 나가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자료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800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800보다는 좀 낮은 2,700이 깨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3,000선에서 한 10% 조정이거든요. 그러면은 10% 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승이 필요한 거니까 요거를 좀 피했다가 다시 대응을 하신다면 종목별로는 더 큰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후퇴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긴 한데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한번 크게 왔습니다. 1,400에서 3,300까지. 지금 3,300에서 2,700이 깨지는 정도까지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상승은 더 클 거거든요. 근데 일보 후퇴가 좀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짧게 보면은 일보 후퇴가 굉장히 큰 건 맞아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고민들을 저는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미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이 손실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0을 갖다가 플러스 50을 가자고 말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0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마이너스 10을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제 욕심이고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굉장히 조금
베어리시한 뷰를 네. 급선회를 했고, 급선회를 한 상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지금 3000선, 뭐 2800을 갔다가 2820까지 갔다가 3000선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더 조심해야 될 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계속 3000 이상에서는 3000선을 회복 시도한다면 좀 줄이고 가자라는 말씀을 제 텔레그램이나 뭐 쪽지나 뭐 다른 뭐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저희 대신증권에서 하는 고객 세미나에서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